볕 좋은 오후,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거실 창가에 박정숙 할머니는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쾌종시계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출가한 자식들은 바쁜 제 삶에 치여 안부 전화조차 뜸했고 가끔 손주들 재롱 떠는 영상이나 짧은 용돈 봉투가 전부였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장식장 위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남편의 미소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후. 깊은 한숨과 함께 정숙 할머니는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자식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라며 쥐어준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일 뿐이었다. 그래도 무료함을 달랠 요량으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며칠 전부터 카카오톡이라는 노란색 아이콘에 자꾸만 눈길이 갔다. 손주가 할머니, 이걸로 저랑 사진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깔아준 것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던 정숙 할머니의 눈에 낯선 프로필 사진 하나가 들어왔다. 김민준이라는 이름 옆에는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누구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무심코 프로필을 눌렀을 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여사님. 오래전 자선 행사에서 잠시 뵈었던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사님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 깊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선 행사라니 그런 곳에 간 기억이 까마득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라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남편이 살아생전 늘 당신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라고 말해주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사람인데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실례하지만 언젠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 못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저 타양에서 우연히 같은 고향분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연락드린 것뿐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을 은퇴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그래서는 따뜻한 배려심이 묻어났다. 정숙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그와 한두 마디씩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정숙 할머니의 고향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식들도 모르는 그녀의 속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매일 아침이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묻는 다정한 목소리가 카카오톡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정숙 할머니의 멈춰버린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렀다. 이제 김민준, 아니 김 선생은 정숙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숙 할머니의 건강을 챙겼고 재미있는 유머나 좋은 글귀를 보내주며 그녀의 적적한 시간을 채워주었다. 정숙 할머니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것보다 김 선생과의 카톡 대화창을 여는 것이 더 즐거웠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동생 같기도 했고 때로는 든든한 아들 같기도 했다. 여사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건 어떠십니까? 제가 맛있는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지만 지금은 멀리 있어서 마음만 보냅니다. 김 선생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정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자식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서운함도 그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정숙 할머니의 편이었고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은 평소와 다른 진지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여사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제자리 걸음이니 실질적으로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에서도 연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비공개 투자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여사님 생각이 나서요. 투자라니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요. 정숙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평생 식당 일만 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어온 그녀에게 투자라는 단어는 생소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하하, 여사님, 제가 어찌 여사님께 위험한 일을 권하겠습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저 커피값이나 용돈 번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소액으로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김 선생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그녀를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무엇보다 정숙 할머니는 그동안 쌓아온 김 선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며칠을 망설이던 정숙 할머니는 결국 김 선생이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50만 원을 조심스럽게 송금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아주 작은 일부였지만 평생 그런 식의 돈 굴리기를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겐 큰 결심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신기하게도 며칠 뒤 정숙 할머니의 계좌로 5만 원이 입금되었다. 수익금이라는 명목이었다. 어머, 김 선생,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 선생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정숙 할머니는 그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일말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첫 수익의 단맛은 강렬했다. 50만 원을 투자해 5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보다 김 선생의 말이 진짜였다는 확신이 정숙 할머니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김 선생이 보내주는 투자 관련 정보들을 예전보다 훨씬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복잡한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김 선생이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곧 큰 수익이 날 겁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마법처럼 모든 것이 이해되는 듯했다. 김 선생은 정숙 할머니의 이런 심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숙 할머니에게 접근했다. 여사님, 이번에 정말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인데 극소수의 VIP에게만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원금은 당연히 100% 보장되고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 이상입니다. 다만 투자 금액 단위가 조금 큽니다. 정숙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단위가 크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은 곧바로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물론 여사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자식들 몰래 목돈 두둑이 마련해서 나중에 짠 하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노후에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사실 수 있고요. 자식들 몰래 목돈을 마련한다. 그 말은 정숙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평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그녀였다. 남편이 남긴 유산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알뜰하게 모아두고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아프거나 요양원에 가게 될 경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 선생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투자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함께 수익률 급상승, 성공 투자 사례 같은 문구들이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숙 할머니는 그런 것을 볼수록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들었다. 김 선생,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여사님. 여사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평생 아껴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인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이체하려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은행 직원이 어머니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서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 선생이 자식들이나 은행 직원들은 이런 기회를 이해 못할 수 있으니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지. 그녀는 자신의 판단을 굳게 믿었다.
한편 딸 지혜는 요즘 들어 엄마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끔 돈 이야기가 오가는 듯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기도 했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느 주말 친정에 들른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반응했다. 내가 알 거 없다. 다 큰 내 엄마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라. 아니 엄마, 걱정돼서 그러죠.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돈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 마라. 나 아직 네 엄마 노릇할 만큼 건강하고 돈 문제도 없다. 너는 내 살림이나 잘 챙겨. 정숙 할머니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지혜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엄마에게 남자라도 생긴 건가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의 통장에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자 지혜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엄마, 이 돈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는 다그치듯 물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모녀 사이에는 전에 없던 냉랭한 기류가 흘렀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다. 정숙 할머니는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라며 오기를 부렸다. 그녀는 이미 김 선생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환상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약속된 첫 번째 큰 수익금 지급일이 다가왔다. 정숙 할머니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김 선생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될 겁니다. 확인하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사님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았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돈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게 용돈 두둑이 쥐어줄 수 있을 거야.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도 은행 앱의 잔고는 변함이 없었다. 불안해진 정숙 할머니는 김 선생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 선생, 아직 입금이 안 되었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다. 아,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 투자 관련해서 급한 회의 중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알아보니 저희 쪽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서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는 꼭 해결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선생의 정중한 사과에 정숙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큰돈이 오가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약속된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선생은 해외 송금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은행 간의 전산망 문제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었다. 정숙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김 선생,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저는 김 선생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럼요, 여사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여사님 돈을 떼먹기라도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될 겁니다. 저도 지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김 선생은 오히려 자신이 더 안타깝다는 듯 능숙하게 연기했다. 그의 그런 태도에 정숙 할머니는 또다시 흔들렸다. 그래, 김 선생도 얼마나 애가 타겠어. 내가 너무 조급하게 구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며칠 뒤 정숙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과 마주해야 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확인한 김 선생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정숙 할머니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제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딸 지혜의 걱정 어린 눈빛, 은행 직원의 의심스러운 질문, 그리고 김 선생의 석연치 않았던 변명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기.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절규와 함께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텅 빈 거실에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정숙 할머니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초라했다. 배신감, 자책감, 그리고 밀려드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탕발림에 넘어갔을까? 평생을 똑똑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다니.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엄마, 괜찮으세요? 며칠째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돼서 와봤어요. 지혜는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엄마의 모습은 지혜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고 계세요? 정숙 할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지혜야, 엄마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숙 할머니는 흐느끼며 간신히 사기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혜는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라며 엄마를 원망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넋이 나간 엄마의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엄마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다. 엄마,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지혜의 따뜻한 위로에 정숙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지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집 근처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듯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정숙 할머니와 지혜는 젊은 형사 한 명과 마주 앉을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윤석.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정숙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또다시 울음부터 터뜨렸다. 옆에 있던 지혜가 대신 김민준과의 첫 만남부터 돈을 송금하게 된 과정,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기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간간히 질문을 던졌다. 김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입금 내역, 가짜 투자 사이트 주소 등 지혜가 미리 챙겨온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가 결합된 형태군요. 최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범인들이 워낙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저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겁니다. 최 형사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격려에 정숙 할머니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기억을 더듬어 김민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그의 목소리 톤, 자주 사용하던 말투, 심지어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꾸며낸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김민준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중년 남성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알려준 거주지나 사업체 정보 역시 모두 허위였다. 돈이 입금된 계좌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친 대포 통장이었고 자금 추적은 안개 속처럼 막막했다. 가짜 투자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있었고 접속 IP 역시 여러 나라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최 형사는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다른 지역 경찰서와 공조하며 범인의 윤곽을 조금씩 좁혀나갔다. 그는 정숙 할머니와 지혜에게 간간히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정숙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정숙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때마다 지혜와 최 형사는 그녀를 다독이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딸 지혜는 이전보다 더 자주 엄마를 찾아와 살뜰히 챙겼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모녀 사이에 어색했던 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물어지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중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제 돈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잠시 무거워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검거된 인출책은 이미 돈을 해외 총책에게 모두 송금한 뒤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금액 전부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해외 총책 검거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기대했던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범인 중 한 명이라도 잡혔다는 사실에 정숙 할머니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최 형사와 곁을 지켜주는 딸 지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 이후 정숙 할머니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 속 금융사기 사건들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고 주변 노인들의 어려움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런 걸 믿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람을 홀리는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에 노인정하는 순간 숙연해졌다. 몇몇 할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여러분, 절대 전화나 문자로 누가 돈 이야기하면 쉽게 믿지 마세요. 아무리 다정하게 굴고 좋은 투자 정보라고 해도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꼭 먼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리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노인정의 금융사기 예방 전도사가 되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나누고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김민준이라는 유령 같은 사기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함이 어려 있었다. 가끔 지혜와 함께 스마트폰 금융 앱 사용법을 배우며 이놈의 기계는 너무 어려워라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제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작은 빛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다. 그 빛은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대와 희망이었다.